서울의 11월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새벽 6시 아파트 단지 앞마당에는 얇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한지욱, 46살. 이 아파트 단지의 환경미 화원이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지를 다듬었습니다. 화분을 옮길 때도, 흙을 만질 때도 그의 손놀림에는 묘한 정확성이 있었는데 마치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지욱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지팡이를 짚고 산책 나온 윤노인이 다가왔습니다. 78살의 그는 이 단지에서 가장 오래 산 입주민이었습니다. 아직 추운데 몸조리 잘하셔야죠. 지욱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참 좋아요. 전문가 같단 말이야. 윤노인이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화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지욱은 짧게 답하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옛날 일, 그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욱이라는 이름이 건축 잡지에 자주 등장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는 한때 조경 설계에 떠오르는 별이었고 대기업들과 협업하며 유명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정민석, 현재 JMS건설의 대표와는 황금 콤비로 불렸습니다. 한 명은 설계하고 한 명은 투자했으며 그렇게 서울 곳곳에 그들의 작품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지욱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명함을 버린 뒤 이 아파트 단지의 환경미화원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욱 자신도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녀는 여전히 내 곁에 있을까? 오전 7시 30분 15층 1502호에서 서민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하품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고 한지욱의 아내였으며 39살로 현대백화점 화장품 매장의 팀장이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유능한 업무 처리로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었지요. 거실로 나오자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는데 밥과 국, 반찬 몇 가지로 간단하지만 정갈했습니다. 민나는 구간술을 떠서 맛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싱겁네.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지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다음엔 간을 더 맞출게요. 다음엔 5년째 똑같은 소리예요. 밀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오래전부터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는 사람. 그저 그런 일들을 하는 실업자 남편이었지요. 직장 동료들이 남편 자랑을 할 때면 밀라는 불편했는데 누구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 했고 누구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민나는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우리 남편은 지금 좀 쉬는 중이에요. 그녀는 한지욱이 누구였는지 몰랐습니다. 정민석 대표가 그를 두고 내가 통째로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8시 식사 후 지욱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보였고 서울의 밤은 언제나 이렇게 밝았습니다. 한지욱, 밀라가 불렀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지요. 지욱은 손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주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고
지욱은 몇 초간 아내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놀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만이 있었지요. 알겠어요. 한 단어였습니다. 질문도 설득도 없었습니다. 민라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매달리거나 이유를 묻거나 최소한 놀랄 거라 생각했는데 지욱은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역시 애정도 없었던 거야. 이혼하는 게 맞아. 밀라는 자신을 납득시켰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주방 서랍 깊은 곳에 한 달 전에 작성된 이혼 합의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지욱의 서명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 11시. 지욱은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고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오래된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민석 JMS 건설 대표라고 적혀 있었지요. 지욱은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열고 짧게 타이핑했습니다. 형, 여기 일 끝났어. 이제 슬슬 나갈 때가 된 것 같아. 준비 좀 도와줘. 전송 버튼을 눌렀고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드디어구나. 네가 돌아올 날만 기다렸다. 지욱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중요한 서류들, 오래된 노트북 하나를 작은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새벽 12시가 넘어서 그는 캐리어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복도에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욱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는데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껍질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1502호에는 불이 켜진 채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돌이킬 수 없이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민라는 퇴근 후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빨간 불빛과 함께 잘못된 번호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녀는 다시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고 세 번째 시도 후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황급히 관리사무소로 내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명의자분이 한지욱 씨로 되어 있어서요. 본인 확인 없이는 비밀번호 변경이나 개방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아내예요. 5년을 같이 산 집인데요. 그래도 규정상 명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지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 민라는 친구 집 소파에서 잤는데 이불도 없이 코트만 덮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이혼하자고 한 건 나인데. 사흘 후 저녁, 민라는 백화점 직원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는데 갑자기 한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년간 활동을 중단했던 조경 건축가 한지욱 씨가 JMS 건설과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발표하며 업계에 복귀했습니다. 민라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단정한 자세,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한지욱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지욱 씨는 과거 서울 주요 랜드마크 조경을 담당했으며 업계에서 공간의 마법사로 불렸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복귀와 함께 서울시 녹지 사업에 1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옆자리의 동료가 민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저 사람, 언니 남편 아니에요. 다른 동료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짜네. 근데 언니 이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민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는데 화면 속 지욱 옆에는 정민석 대표가 서서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나는 포털 사이트에 한지욱을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졌는데 대부분 5년 전 기사들이었습니다. 차세대 조경 건축의 별, 한지욱, 30대에 이룬 업적, 한지욱의 성공 스토리, 정민석 대표와의 환상의 콤비, 서울을 바꾸다. 민나는 기사 하나하나를 클릭하며 읽었는데 그녀가 알던 남편과 기사 속 인물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한 인터뷰 영상에서 정민석 대표가 말했습니다. 지욱이 없으면 우리 회사 프로젝트의 절반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천재예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죠. 밀라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그녀 옆에 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밀라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얼굴은 부석부석했는데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피곤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욱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욱 씨, 연락 좀 주세요. 집 문제도 있고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고 5년 동안 함께 산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오후,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밀라는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나 씨, 지금 인사과로 좀 올라와 주시겠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했습니다. 인사과 회의실에는 팀장과 감사실 직원, 그리고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는데 민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나 씨, 이재훈 씨와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재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이었고 민나와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1년 전부터 둘은 만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단순한 식사였지만 점차 가까워졌고 민나는 그에게서 지욱에게 느끼지 못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 계좌이체 내역들을 보시죠. 감사실 직원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민나 씨가 이재훈 씨에게 총 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씨는 회사 마케팅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민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어려워 보여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회사 돈 유용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밀라 씨가 보낸 돈의 일부가 이재훈 씨의 불법 지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기혼자가 외도를 하면서 회사 자금 유용 사건에 연루된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민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재훈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 처리됩니다. 추가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민라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단지 입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는데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라 씨. 저 지욱이에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욱 씨, 도대체 어디 있어요?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도 못 들어가고 회사에서도 큰일 났어요. 제발 만나서 얘기해요. 무슨 일인지 알고 있어요. 지욱이 말했습니다. 이재훈 씨와의 일 말이에요. 민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민라 씨. 지욱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통장 내역도, 문자 기록도, 만난 장소도 다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민라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했다고 해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지욱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뿐이에요. 민라 씨가 선택한 길의 결과를 보여준 거죠. 지욱 씨, 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민라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사실 진작에 끝났던 거예요. 지욱이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게요. 그리고 집은 제 명의니까 그대로 둘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라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볼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고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그녀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카페에서 지욱은 정민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다 정리됐어. 민석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어. 지욱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5년이 길었지. 길었어. 근데 후회는 안 해. 덕분에 확실히 알았으니까. 지욱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나를 봤고 누가 내 겉모습만 봤는지 말이야. 민석은 친구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해방감과 동시에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지욱아, 제대로. 그럴 거야. 지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한 달 후, 서울 강남구의 한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민라는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들어왔는데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수척해진 얼굴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급하게 선임한 변호사가 앉았고 맞은편에는 한지욱과 그의 변호사 김수연이 자리했습니다. 김수연 변호사는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대형 로펌 출신으로 복잡한 재산 분할 사건을 주로 맡았습니다. 민라의 변호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고
민라는 그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정 담당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 분할 건으로 알고 있는데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라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혼인 기간 5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하며 가정을 유지했고 15층 아파트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므로 절반을 청구합니다. 김수연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저 재산 형성 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는데 첫 장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혼인 3개월 전에 한지욱 씨 단독 명의로 전액 현금 구매했습니다. 구매 금액은 12억 원이었고 자금 출처는 혼인 전 한지욱 씨의 사업 소득입니다. 다음 장이 넘어갔고 거기에는 지욱의 과거 통장 내역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지욱 씨는 조경 설계 사업으로 연평균 3억에서 5억의 소득을 올렸고 혼인 전 총 자산은 약 18억 원이었습니다. 민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지욱이 돈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아니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민라 씨의 혼인 전 재산은 김수연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잔고 230만 원, 그리고 카드 대금 4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민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혼인 기간 중 서민라 씨의 월급은 평균 320만 원이었고 그중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은 월 평균 18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고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한지욱 씨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김수연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식비, 공과금, 관리비, 차량 유지비 등 모든 가계 지출은 한지욱 씨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증빙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서류가 계속 쌓였습니다. 마트, 영수증, 공과금 납부 내역, 심지어 밀라가 백화점에서 구매한 명품 가방과 화장품 영수증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는데 날짜별로, 항목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민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지욱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김수연 변호사가 새로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민라 씨는 혼인 중 이재훈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에게 총 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서민라 씨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라의 변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재산 분할과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김수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는 위자료 청구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은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라는 지욱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고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준비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는 혼인 전 재산이고 혼인 기간 중 재산 증식도 없었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서민라 씨에게 있다는 주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오히려 한지욱 씨가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정은 1시간 더 이어졌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민라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지욱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라는 복도로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지욱이 그녀 옆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민라 씨,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라는 고개를 들었고 지욱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년을 같이 산 사이잖아요. 5년 동안 민라 씨는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지욱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투명인간이었고 쓸모없는 남편이었죠.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만약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민라 씨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민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민라 씨를 지켜봤어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요. 그리고 답을 얻었어요. 민라 씨는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만 원했다는 걸요. 아니에요. 민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변명할 필요 없어요. 지욱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연극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만할 거예요. 민라 씨도 이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세요. 지욱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민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지욱과 지금의 지욱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그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라는 친구의 원룸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한지욱의 기사가 또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선 행사 참석 소식이었습니다. 한지욱 건축가, 저소득층, 아동교육 지원의 5억 기부 사진 속 지욱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고 옆에는 정민석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민라는 화면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댓글 창이 보였는데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다르네. 5년 만에 복귀했는데 여전히 최고야.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공이지.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혼했다던데 부인은 후회하겠네. 민라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는데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밝았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들 속에서 민라는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지욱과 정민석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민석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5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힘들죠. 지욱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더 힘들었던 건 그 5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산 거였어요. 이제는 최소한 제 모습으로 살 수 있잖아요. 민석은 친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해방감과 동시에 깊은 피로가 섞여 있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일해야죠. 지욱이 웃었습니다. 5년 동안 쉬었으니 이제 제대로 해볼 때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빛 속 어딘가에서 민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만 지욱은 이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길을 후회 없이 말입니다. 2달 후 서민라는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급구 620원짜리 알바생이었고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야간 교대조였습니다. 백화점 팀장 시절에 단정한 정장 대신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정직 처분 후 회사는 그녀에게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민나 씨, 계속 있으셔도 승진은 어렵고 팀원들 시선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인사팀장의 말은 완곡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사직서를 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위자료 3천만 원을 내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으면 면접 기회는 왔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번번이 떨어졌는데 한 번은 친한 선배가 귀띔해줬습니다. 민라야, 업계가 좁잖아. 내 이야기 다들 알아. 기혼자가 직장에서 불륜의 회사 돈 문제까지 엮였다는데 누가 뽑겠니? 그날 밤 민나는 원룸에 앉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180만 원이었고 다음 달 월세 50만 원을 내면 1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카드값은 아직 70만 원이 밀려 있었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손이 멈췄고 화면에 숫자들이 흐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이재우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를 형사 고발했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횡령 금액은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그는 구속은 면했지만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집행유예입니다. 실형 가능성도 있고요. 재훈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2 아이는 친정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떠난 날, 재훈은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곳곳에 아이들의 장난감과 아내의 화장품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민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나 씨, 나 좀 도와줘. 변호사 비용이라도. 하지만 민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장 월세 걱정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재훈 씨, 솔직히 말해요. 저한테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접근한 거 맞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작게 웃었습니다. 뭐, 부인하진 않을게. 근데 민라 씨도 나한테서 뭔가 원한 거 아니야? 남편한테 못 받은 관심. 민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속이 메스꺼웠는데 그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민라는 예전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였는데 동료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민라는 편의점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라 언니, 동료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어색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쉬면서 지내. 민라가 대답했습니다. 언니도 들었죠? 한지욱 건축가가 새 프로젝트 발표했다는 거. 동료가 핸드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한지욱, 정민석 콤비. 서울 도심 재생 프로젝트 수주. 규모 500억 사진 속 지욱은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는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부럽다.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었잖아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근데 왜 헤어진 거예요? 진짜 아깝지 않아요. 민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는 시간이 없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고 민라는 차가운 커피잔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고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민라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술 취한 남자가 들어와 소주를 집었고 이거 계산이요. 하며 카드를 던졌습니다. 민라는 조용히 계산을 처리했고 남자가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편의점 알바까지 해야 하나. 인생 참. 문이 닫히고 민라는 카운터에 팔을 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냉장고 소음이 귀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5년 전을 떠올렸는데 지욱이 처음 쉬겠다고 했을 때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기억났습니다. 실망과 경멸이 섞인 그 눈빛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욱은 사무실에서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석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고 아직도 일해? 하고 물었습니다.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지욱이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래도 5년을. 지욱은 손을 멈추고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요. 있죠? 진작 이렇게 살 거라는 후회요. 그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게 시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 자신을 배신한 거였죠. 그럼 밀라 씨는? 그녀는 자기 선택의 결과를 살고 있어요. 지욱이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저는 이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고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밀라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한 기사에 멈췄습니다. 이재훈 전 유통직원, 횡령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 말미에는 공범 혐의를 받던 서모 씨는 무혐의 처분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밀라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서민나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주간지 기자인데요. 한지욱 건축과 관련해서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민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인터뷰요? 네. 독자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사람과 이혼하게 됐는지. 민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는데 이제 그녀의 과거는 기사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지욱이 유명해질수록 사람들은 그의 전 아내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녀의 실수는 계속 소비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39살의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주름이 깊어진 얼굴과 생기 없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고 그 웃음은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한지욱 씨, 당신이 맞았어요. 그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본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걸 본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당신이 뭘 가졌는지도 몰랐네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 빛들 속에서 민라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어딘가에서 지욱은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고 그의 미래는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고 그 간격은 매일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에 봄이 왔고 한강변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한지욱은 새로 완성된 공원 프로젝트 앞에 서 있었는데 그가 설계한 조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으며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네. 정민석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5년 쉬었다더니 실력은 그대로야. 감이 좀 떨어졌어요. 지욱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민석은 친구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5년 전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자신의 자리를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요즘 어때? 마음은?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잡해요. 후련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5년을 한 가지 목표로 살았잖아요. 이제 그게 끝났으니 뭔가 빈 것 같기도 해요. 후회는? 후회. 지욱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나 씨한테 더 솔직할 걸 그래요. 처음부터 제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럼 달라졌을까? 모르지. 민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해. 지금 네가 배운 게 중요하지. 지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다시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시험하는 대신 솔직하게 살고 진짜 자신을 봐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겠다고 말입니다. 같은 시각, 서민라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3개월 만에 구한 새 직장이었는데 시급은 비슷했지만 환경은 나았습니다. 손님이 적은 오후 시간, 그녀는 카운터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민라의 핸드폰이 울렸고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민라야,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이야기 좀 하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특히 지욱이 누구였는지 알게 된 후로는 민라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통화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니? 민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있었으니까요. 왜 몰랐을까? 왜 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까? 퇴근 후 민라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예전에 그녀였다면 이런 곳에 사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그녀의 현실이었고 받아들여야 할 일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욱의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는데 최종 이혼 확정 통보서였습니다. 민라는 편지를 열어 읽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욱 씨가 전하는 말,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시길. 민라는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고 대신 깊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욱에게 미안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왜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지 않았을까?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까? 다음 날 아침, 민라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묶었습니다. 화장은 옅게 했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카페로 출근하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는데 새로 조성된 공원이었습니다. 안내판에는 한지욱 건축가 설계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 민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공원은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고 벤치들은 그늘 아래 놓여 있었으며 작은 연못에는 물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욱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민라에게는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그와 함께 살았지만 정작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민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욱의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메모장을 열고 긴 글을 썼습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 자신을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지욱 씨, 미안해요. 늦었지만 말하고 싶어요. 제가 당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고, 제가 원하는 모습만 요구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지만, 최소한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걸 볼 자격이 없었고요. 밀라는 글을 저장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카페로 향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녁, 지욱은 사무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정민석이 맥주 2캔을 들고 올라왔고 둘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캔을 땄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 민석이 말했습니다. 5년 계획이 끝났어요. 지욱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형, 전 그게 복수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뭔데? 증명이었어요. 지욱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가치가 겉모습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저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민석은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찾았어. 그 답을. 네. 지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있었고, 몇몇 진짜 친구들이 있었고, 제 작품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고, 맥주 거품이 흘러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야? 평범하게요. 지욱이 웃었습니다. 일하고, 친구 만나고, 좋은 프로젝트 하고,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대할 거예요. 연극 같은 건 이제 안 해요. 바람이 불어왔고 지욱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는데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5년이라는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절. 새로운 것을 심고 키울 수 있는 시간. 멀리 어딘가에서 민라도 같은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최소한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고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욱은 더 이상 누군가를 시험하지 않았고 민라는 더 이상 겉모습만 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5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긴 교훈이었고 두 사람이 각자 짊어진 책임이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계절은 돌아갔으며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